안녕하세요, 쌀밤 가족 여러분. 저는 곧 이른을 바라보는 60대 여자입니다. 나이만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틀에 박힌 고리타분한 노인네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60도 아직 한창인 나이잖아요. 28 청춘 때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팔팔하답니다. 컴퓨터 자판 치는 법도 배워 이렇게 직접 썰밤에 보낼 사연을 쓰고 있는 저니까요. 오늘은 제 딸을 시집 보내려다 겪은 기막힌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산일을 하셨고요. 위로는 오빠가 둘이나 있었죠. 그 시절엔 다 그랬듯 저 역시 집에서 오빠들 등살에 치여 늘 찬밥 신세였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첫째 오빠는 집안의 자랑이었고요. 둘째 오빠 역시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장남 못지않은 대우를 받았죠. 저는요? 저는 뭐든 맨 나중이었어요. 밥상 위 고기 반찬과 계란 프라이는 항상 아버지와 오빠들 것밖엔 없었고요. 새 옷, 새 운동화도 늘 오빠들 몫이 우선이었어요. 엄마는 넌 여자니까 참아라 하는 말을 달고 사셨죠. 그뿐인가요? 오빠들이 무슨 실수를 해도 사내 놈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눈 감아주던 아버지는 제가 말대답이라도 하면 여자애가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며 손부터 드셨어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는데요. 머리가 굵어질수록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도 제가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챙겨준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작은 소도시다 보니 아이들 수가 많지 않아 그분이 6년 내내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마치 엄마처럼 저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셨죠. 제가 쓴 일기장을 항상 꼼꼼히 읽어주셨고요. 가끔은 용희 넌 참 생각이 깊구나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당시 어렸던 제게는 그 칭찬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선 계집애란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학교 가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몸이 먼저 반응했고 칠판에 적히는 글자 하나하나에 눈이 반짝였죠. 저는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늘 손을 들었고요. 집에 돌아오면 오빠들이 시키는 심부름에 치이면서도 밤 늦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연탄 냄새 가득한 방 안에서 아궁이 불빛에 의지해 교과서를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부가 좋았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누군지 잊을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만 했던 억울한 마음, 서운한 기억, 나를 무시하는 말들, 그 모든 것에서 잠시라도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는 언젠가부터 제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버렸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됐어요. 당시의 여자는 서울은커녕 시내에 나가는 것도 큰일이던 시절이었고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죠.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식모살이나 공장 일을 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거나 그도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배우다 시집을 갔으니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하던 시절이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크게 다르진 않은 그 시절 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도 단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여자는 머리 좋아봤자 시집 못 간다며 혀를 찢찢 차셨고요. 엄마는 제 성적표를 보지도 않고 치워버리곤 했죠. 하지만 저는 한 번 마음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은 아이였어요. 부모님 몰래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새벽에 식구들 자고 있을 때 연탄불 꺼진 방에서 숨죽여 공부하고요. 선생님이 준 낡은 참고서와 오빠들이 쓰다 남은 공책 뒷장을 뜯어 공부했네요. 그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국립대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한참을 마루 끝에 앉아 그 종이만 들여다봤죠.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마침내 부모님에게 대학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몇 날 며칠을 끙끙대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물론 입학금은 내야 하지만 기숙사도 있고 나중에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나온대요. 저 가고 싶어요, 아버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네가 대학에 붙었다고? 애비한테 말도 없이 너 혼자 시험을 치렀단 말이야?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아시면 반대하실까봐.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게? 고등학교까지 보내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네 작은 오빠도 안 보내준 걸 널 보내주라고? 작은 오빠는 합격을 못한 거잖아요. 전 당당하게 합격했고 진짜로 공부가 하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네? 어디서 계집애가 애비한테 말대답이야? 딸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는 건 집안 망신이야. 아무 말 말고 집에서 얌전히 살림 배우다 시집이 나가. 싫어요. 전 대학 갈 거예요. 이게 진짜... 결국 아버지 손이 제 얼굴로 날아왔고 저는 얼얼한 볼을 부여잡은 채 방으로 쫓겨났어요. 밤새 눈물만 흘렸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태워버릴까봐 입학통지서는 이불 속에 꼭 숨긴 채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되묻고 또 되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집을 나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울로 그냥 올라가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대학 등록금도 없는 마당에 너무 무모한 짓 같았고요. 의지할 만한 친구나 친척도 없었어요. 망설이던 저는 결국 슈퍼 앞 공중전화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곤 그분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선생님은 곧장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와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 댁으로 가게 됐죠. 영희야, 대학 합격 축하한다. 선생님은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선생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그때까지 제 합격을 축하해준 사람은 선생님이 유일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열하며 간신히 그 말을 내뱉자 선생님은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배고프지 않냐면서 밥부터 차려주셨고요. 제가 밥을 양껏 먹고 잠들자 그 옆을 조용히 지켜주셨죠. 다음 날 선생님은 조용히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뭐긴 네 대학 등록금이지. 네 학비 내가 내주마.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펄쩍 뛰며 고개를 저었죠. 선생님 안 돼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제가 대체 뭐라고... 뭐긴 내가 가르친 내 제자지. 선생이 제자 다른 것도 아니고 학비를 보태주겠다는데 세상 누가 손가락질을 해.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 제 단호한 대답에 선생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용이야, 넌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야. 이런 시골에서 평생 남편 밥 해주고 애들이나 키우며 썩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지. 부모님조차 무시하고 구박하던 저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의 말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받는 게 부담스러우면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렴.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되잖니. 응? 그치만... 녀석 참... 언제까지 선생님하고 입씨름할 생각이야? 선생님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선생님이 건네준 돈 봉투를 받아들고 오열했고요. 선생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 마련해주신 돈으로 대학에 등록했고요. 곧장 서울로 상경하게 됐죠. 처음 해보는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했죠.
내성적인 성격 탓에 기숙사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고역이었고요. 편의점과 도서관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빠듯했어요. 친구들이 학생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실 때 저는 라면 한 개를 쪼개 하루를 버텼고요. 겨울에도 코트 하나 없이 두꺼운 솜잠바 하나로 캠퍼스를 누볐네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외로움이란 감정이 뼈에 사무쳤지만 그렇다고 고향이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보내던 제게 갑작스럽게 봄이 찾아온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듣던 전공 수업 중 하나였던 영어 학개론의 담당 교수였는데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교수로 학부생 사이에선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를 처음 봤던 첫 수업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글서글한 얼굴에 이지적인 금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동경의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중간 과제 발표 날 그 사람이 수업이 끝나고 절 따로 불렀어요. 용희 학생, 오늘 발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학생 중에 그렇게 깊이 있는 접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아주 훌륭했어요. 그 말에 기쁘기보단 기분이 나빴어요. 여자치고는 잘했다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죠. 여학생 중이라니, 그럼 남학생보단 깊이가 떨어졌나요?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잘하면 잘한 거지 굳이 여학생이란 말을 왜 붙이나요? 그런 것도 다 성차별인 거 아세요? 솔직히 실망입니다, 교수님. 아니, 그게 더 하실 말씀 없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개 학생이 교수에게 대들다니 솔직히 학장실에 불려갈 각오까지 했는데요. 웬걸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요, 용희 학생. 그땐 내가 실언했습니다. 사과를 받을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않자 그 사람이 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났나요? 난 용희 학생을 여자라는 이유로 깎아내릴 생각은 없었어요. 용희 학생은 성별 불문하고 뛰어난 학생인데 그날은 내가 표현이 나빴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솔직히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과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그것도 성차별 아닌가요? 그 사람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풋 웃음이 나왔어요. 이후 저희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끝나고 교재나 발표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는 항상 진지하게, 때론 제 또래처럼 솔직하게 대답해줬고요. 연구실 문도 저를 위해 언제든 활짝 열려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는 어느새 수업 내용에서 벗어나 서로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지금의 삶으로 옮겨가곤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그도 어릴 적엔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고 어렵게 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걸요. 용희 학생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뭘 하고 싶은가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책이든 칼럼이든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제 꿈을 고백한 건 처음이었어요. 비웃음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 사람은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용희 학생, 분명 좋은 글 쓸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니? 아니, 그게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일순 그 사람이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떨리고 좋아지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용희 학생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싫어한다는 건 또 절대 아닌데,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평소답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배를 잡고 깔깔대자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사람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죠. 입 맞춰도 될까요?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첫 입맞춤을 나눴고요. 그날부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학생과 교수의 연애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와 그 사람은 학생과 다른 교수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나가야만 했어요. 졸업하면 떳떳하게 양가 부모님께 관계를 알리고 결혼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언젠가부터 부쩍 몸이 무겁고 속이 미식거리면서 신물이 올라왔어요. 생리도 예정일이 훨씬 지났는데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터기를 구매했는데요. 눈앞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른 일이었거든요. 당장 이번 시험도 잘 봐서 장학금을 따야 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숙사 방 안에서 이틀을 울기만 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말이 차마 안 나와서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 울기만 했는데요. 놀란 그 사람이 한달음에 기숙사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간신히 입을 뗄 수 있었죠.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말에 그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처음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이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용희 씨.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책임진다니. 계획보단 좀 이르지만 결혼해요. 어차피 할 생각이었잖아요. 미리 앞당겨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저 졸업은 휴학하면 되죠. 어차피 공부는 애 낳고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실은 이번 학기만 마치면 나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에 이번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미국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미국에 있는 땡땡 연구소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 집도 따로 제공돼서 아이 키우기엔 한국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용희 씨 공부하기에도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나을 거고. 서울에서 혼인신고하고 미국으로 같이 가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벌써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그 사람과 달리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휴학하고 미국으로 가? 글로만 영어를 배운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버려도 되는 걸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벅차고 숨이 막혔어요. 잠깐만요.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러웠죠. 한번 고민해봐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차마 지울 용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었죠. 그 사람 부모님은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부모님과 거진 연을 끊다시피 한 채 살고 있었는데요. 차마 결혼 소식까지 알리지 않을 순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몇 년 만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고요. 그 사람을 데려가기 전에 먼저 고향 땅을 밟았죠. 하지만 부모님과의 재회는 제게 상처만 남겼어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고함을 지르셨죠.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이라니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공부하겠다고 대학에 가놓고는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사람하고 전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 팔랑 까진 기집애 같으니라고. 아주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 아버지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향해 맹렬한 비난만 퍼부으셨죠. 아버지라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 역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절 욕하세요? 그런 아버지는 뭐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고요? 저요, 언제나 이 집에서 찬밥 신세였어요. 계집애란 이유로 오빠들에게 밀려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집안 살림을 다 떠맡고 착하게 굴어도 욕만 얻어먹었죠. 언제 아버지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해준 적 있어요? 대학에 붙었을 때도 계집애가 무슨 공부를 더 하겠다는 거냐면서 공장 들어가 돈이나 벌라고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저를 나무랄 자격이 있어요? 뭐야?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네, 저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차릴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뱃속 아이를 부정하시겠다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전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고 이 애도 낳을 거니까요. 인연이 진짜. 나도 너같이 못돼 먹은 딸년 필요 없다. 내 집에서 썩 나가. 넌 더는 내 딸 아니야. 네, 저도 앞으로 아버지 딸 노릇 안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내어준 밥 한 공기도 넘기지 못한 채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으셨고요. 엄마만이 떠나는 저를 붙잡고 아버지 모르게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죠. 여자가 애 가지고 몸을 춥게 하면 안 돼. 이걸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 밥도 굶지 말고. 미안하다, 용이야. 그래도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그리고 잊지 마.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라는 걸. 엄마의 그 말에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저는 뜨거워지는 눈덩이를 꾹꾹 누르면서 엄마와 헤어졌고요. 그렇게 홀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며칠 후 저는 그 사람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간단히 짐을 꾸려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이국의 땅은 공기부터 낯설고 어지러웠어요. 쉽게 읽히지 않는 간판들로 빼곡한 거리, 말이 통하지 않는 눈파란 서양인데 쉽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낯선 음식들, 심지어 화장실 사용법조차 헷갈렸던 그곳은 저에게 다른 나라라기보단 유배지에 가까웠죠.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남편과 달리 저는 영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어딜 가나 이방인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그땐 임신 중이었기에 몸도 마음도 무거웠죠. 속이 울렁거리고 기름진 서양의 음식은 도통 입에 맞지 않았어요. 된장찌개가 그리워 울다가 라면 스프에 물을 부어 마시며 허기를 달랜 날도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처음엔 안쓰럽게 여기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라며 귀찮아했어요. 다른 유학생 부부들도 잘만 이겨내는 건데 당신만 유난 떠는 것 같잖아. 뭐? 유난?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답답하니까. 됐다, 그만하자. 당시 남편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예민할 때였어요. 저희는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혔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뺨에 닿는 체온, 손가락을 움켜쥐던 그 작은 손, 아이는 제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녹여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후 닥친 현실은 냉혹했어요. 남편은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밤 늦게까지 일한다며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집안일과 육아는 제 몫이었고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딸애와 단둘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요. 남편은 점점 더 무심해졌어요. 처음엔 그래도 딸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는 것 정도는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딸아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좀 조용히 시켜, 피곤하단 말이야 하며 짜증부터 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딸아이를 달래며 홀로 눈물을 삼켰죠.
그럴 때면 세상에 저와 아이 둘만 남은 듯 외로워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출산과 육아로 망가진 외모도 나름 가꿔봤고요. 당신 요즘 일은 어때? 하고 먼저 대화도 시도해봤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늘 똑같이 뭐 하고 대화를 차단해버렸고요. 주말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밖으로 나돌기만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랑이란 감정을 읽을 수 없게 됐고 저희 관계는 계속해서 쩍쩍 금이 가기만 했죠. 육아로 지친 하루 끝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TV 한 편조차 보지 못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을 내뱉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 단절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딸아이가 세 돌이 지날 무렵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이 욕실에서 씻는 사이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저도 모르게 확인한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오빠. 다음 달에 우리 둘이 떠날 여행 벌써 기대되는 거 있지? 사랑해. 문자를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추궁했어요. 이 문자 뭐야? 대체 이 여자 누구냐고? 남편은 처음엔 딱 잡아떼더군요. 그냥 회사 동료야. 나 곤란하게 하려고 장난친 거라고.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회사 동료랑 이런 장난을 쳐? 내가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캐물어야 솔직히 말하겠어?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죠. 그래. 나 그 여자랑 바람 폈어.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요즘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은 거. 나도 사람인데 너무 외로웠어. 외로워서 그랬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나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이라도 하지. 말이라도 통하지. 난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줄이랑 씨름하고 마음 통하는 친구 하나 못 만들고 섬에 유배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어. 또 시작이네. 누가 집에만 있으래? 시터 구해서 애 맡기고 밖에서 사람 사귀고 취미도 즐기고 하면 되잖아.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땅 파면 나와? 경제권 딱 틀어지고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 하나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온 걸 알면서. 누가 그러래?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그 이기적인 말에 일순 마음이 탁 놔졌어요. 남편을 향해 갖고 있던 일말의 애정과 미련마저 사라져버렸죠. 저는 이 숨을 고르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혼하자. 줄인 내가 키울 거야. 뭐? 지금 밖에서 여자 좀 만난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거야? 나 없이 당신이 이 미국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한국 돌아가면 옷 뾰족한 수가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저는 대화가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남편과 이혼 및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몇 달간 법적 다툼을 벌였죠. 법정 싸움은 녹록지 않았어요. 외국인 신분에 경제권도 없던 제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지역 여성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아이에 대한 애착과 제 육아 기록들 덕분에 저는 어렵사리 딸아이의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또 다달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죠. 이혼녀가 된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버거운 일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이제와 친정에 의지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가봤자 살기 팍팍한 건 마찬가지일 것 같더군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저를 아무도 모르는 이 미국 땅이 살기엔 더 낫다 싶었죠. 한부모 가정을 위해 복지 같은 것도 미국이 훨씬 나았거든요.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요. 저는 낮엔 학교 청소 일을 하고 밤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아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에 맡기고 퇴근하면 곧장 아이를 안고 와 집안 살림을 돌봤죠.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고단했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딸아이를 보며 버텼어요. 그리고 틈틈이 야간 학교에서 영어와 회계를 공부했죠. 자라나는 딸아이를 위해선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만 했으니까요. 어쩌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겹게 치열한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뒤 저는 야간 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대우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겠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고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또다시 제 인생의 항로를 뒤집어 놨어요. 줄이냐? 큰오빠? 오빠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얼른 한국으로 들어와.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은 해야지.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소식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다음 날 저는 일하던 곳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엄마는 그새 부쩍 늙어 있더군요. 심지어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죠. 우리 용이 왔구나. 이렇게 네 애비 장례식장에서나 다시 보네. 울면서 절 끌어안는 엄마를 보면서 저 역시 눈물이 났어요. 어찌저찌 아버지 장례는 잘 치렀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린 두 오빠는 그 누구도 엄마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오빠와 새언니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에 남아 엄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울면서 돈 봉투를 쥐어주던 엄마를 생각하면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와 딸아이까지 셋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노력했는데요. 하늘은 어쩜 그리도 제게 잔인하던지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간 이듬해 엄마 역시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말기였던지라 병원에선 수술도 항암 치료도 소용없다 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빚까지 내어선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딸아이도 친척집에 맡겨두고 홀로 엄마의 병구안을 했죠. 말로 다하기 힘들 만큼 고난의 나날들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식욕도 기력도 떨어져가는 엄마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축하고 토산물을 닦고 약을 챙겨 먹이고 혹시라도 엄마의 숨이 끊어질까봐 밤마다 엄마의 숨소리를 새며 잠을 설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내 숨을 거두셨고요. 저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겐 핏덩이 같은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를 떠나보낸 뒤 저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은 역시 나고 자란 고국이 최고였으니까요. 딸과 단둘이 어떻게 먹고 살까 궁리하다 고민 끝에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떼다 팔기 시작했어요. 이른 새벽 경매장에서 생선을 받아다 손질하고 하루 종일 서서 팔고 저녁엔 손톱 밑에 박힌 비늘과 생선 비린내를 씻어내며 잠들곤 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벌어 빚을 갚고요. 딸아이를 키워냈어요. 다행히 딸은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줬고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됐죠. 하지만 기쁨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딸이 임용되고 얼마 안 돼 갑자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연애한다는 얘기 한 번 한 적 없던 애였거든요.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만난 지 한 3개월쯤 됐어. 3개월 만났는데 무슨 결혼이야?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지.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엄마,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내려앉았죠. 딸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엄마가 널 어떻게 낳아 길렀는지 다 알면서. 그건 아빠가
그 남자가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잖아. 이 사람은 달라. 책임질 거라고 했고 애 낳고도 나 학교 복직할 수 있게 자기가 육아휴직 내겠다고 했어. 아무 말 못하는 저를 향해 딸아이가 다시 말했어요. 난 절대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한편 혹시라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너무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의지가 확고했고요. 저는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정도로 모질지 못했어요. 결국 며칠 뒤 딸이 데려온 예비 사위감을 만나 인사를 받았죠. 말수가 적고 선량한 눈매를 지닌 청년이었는데요. 두 손을 반드시 모아 인사하는 모습이 깔끔했고 대화 중에 말끝을 흐리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법이 없었어요. 다니는 직장도 제법 유명한 대기업에 집안도 부유한 것 같더군요. 속물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딸아이 결혼이잖아요. 그런 배경도 알게 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 딸 책임질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요. 내 딸도 뱃속 손주도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했고요. 다행히 예비사돈 댁에서도 저희 딸아이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가 진행됐고 양가 상견례도 잡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딸아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멍하니 앉아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밤엔 자꾸 뒤척이며 한숨을 쉬곤 했죠.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도 아니야 아무것도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도 딸이 다 큰 성인이라는 걸 알기에 억지로 캐묻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예비사돈 댁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아는 채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 모양을 다듬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죠.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상견례장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하니 아직 예비사돈 댁은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준비된 방에서 별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서 10분, 20분, 무려 30분이 넘어가도록 예비사돈 댁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예비사위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차가 막혀 그런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식당 입구에 멈춰섰고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예비사돈 댁 부부와 예비사위가 내렸어요. 박가사돈은 절 보자마자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이더니 저희가 좀 늦었네요 하더군요. 안사돈은 고고한 표정으로 침묵만 지키고 말이죠. 지각에 대한 얘기는 그게 끝이었어요. 둘 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죠. 그러자 예비사위는 본인이 민망했던 걸까요?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예비 안사돈의 미간이 찡그러졌어요. 그리곤 예비사위에게 영어로 죄송하다는 말을 왜 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이 말의 내용보다는 한국 사람이 왜 자기 아들한테 영어를 쓰나 의아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예비 안사돈이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상철이 학교 때문에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네. 참 이상한 여자다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예비 안사돈이 자꾸만 영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박가사돈에게만 조용히 말을 거는가 싶었는데요. 딸애가 학교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잠깐 상견례가 중단된 사이 또다시 둘이서 대놓고 영어로 중얼중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예 대놓고 저를 흘겨보며 웃기까지 했죠. 대충 들어보니 제가 생선 장사한다더니 비린내가 나서 역겹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대화 내용을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비사위도 말의 내용을 알아들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만 보더군요. 제가 굳어진 표정으로 앉아있자 예비안사돈이 뒤늦게 웃으며 한국말로 말을 걸었어요. 아유, 죄송해라.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죠? 저희끼리는 영어로 대화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제가 한때 딸아이와 둘이 미국에 살았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대로 상견례를 엎어야 하는 걸까? 딸애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았던 게 이 못된 여자 때문이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당장 예비 사돈 내외에게 무시를 당한 것보단 딸애가 그간 겪었을 상처에 더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아이가 웬 정장 차림의 외국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얼굴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웬걸? 글쎄 미국에서 제가 일하던 회계사무소의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시 제가 그분이 세금 신고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그분이 밥도 사주고 저희 딸아이도 챙겨주면서 인연을 맺었었죠. 한국에 돌아온 뒤로 아예 연락도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곳에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크리스 아저씨가 여기 식당 사장님이래. 작년부터 한국 들어와서 외식 사업하고 있다네? 정말? 세상에 어쩜 이런 우연이. 저는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고요. 크리스 역시 저를 끌어안고 감격에 찬 인사말을 영어로 빠르게 내뱉었어요. 저 역시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수했죠. 제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뱉어지는 순간 예비사돈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크리스가 반가운 얼굴로 후일을 기약하고 돌아간 뒤 상견례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예비사돈 내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태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 식사비는 여기 식당 사장인 크리스가 낸다고 하네요. 방금 잠깐 들린 그분인데 미국에 살 때 저한테 신세를 좀 진 분이라서요. 세상이 참 좁네요. 그쵸? 그러자 예비안사돈이 두 눈을 부릅뜨며 불쾌한 얼굴로 외쳤어요.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저희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니 너무 음흉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진 못할 망정 어쩜 이렇게 뻔뻔할까 싶더군요. 그리고 딸애의 결혼을 이대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음흉하다뇨? 두 분이 대화 나누는데 제가 굳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게다가 저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웃음을 머금고 말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모님 영어 발음이 너무 구려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선 장사한다더니 비린내가 고약하다 뭐 그런 천박한 얘긴 대충 들렸지만요. 그 순간 예비안사돈이 확 얼굴을 붉히더니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였어요. 내 발음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굴처지야? 이 결혼 엎어지면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 당연히 임신한 당신 딸 아니겠어? 저는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기에 흥분하지 않고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영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손해 같은 소리 하네. 너처럼 골빈 여자 집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낼 것 같아? 역시나 예비안사돈은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저는 풋 비웃음을 머금은 채 이번엔 한국말로 했죠. 아, 죄송해요. 제 영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 당신처럼 천박한 여자 집안엔 우리 딸 시집 안 보낸다고 했어요. 파혼한다고요. 이렇게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들을 거면서 영어 부심 왜 부린담? 그러자 예비안사돈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고요. 이슬을 악문 채 뭐라고 대거리를 하려다 이내 핸드백을 움켜쥐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죠. 예비 박가사돈도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한 채 저희가 먼저 실례한 건 맞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하고는 안사돈을 따라 나가버렸죠. 그러자 어쩔 줄 몰라 하던 예비사위가 절 보며 말했어요. 영어 잘하시면 진작에 티를 좀 내시지.
그럼 저희 어머니도 자중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역시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더군요. 제가 기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대신 딸아이가 벌떡 일어나 예비 사위를 노려보며 외쳤어요.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얘기 쭉 들어보니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더만. 우리 엄마 생선 장사한다고 무시했다며? 무시한 거 아니야. 그냥 비린내가 좀 난다는 거였지.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알아듣는 줄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어쩌고 어째? 흥분한 딸이 예비 사위에게 달려들어 그대로 뺨을 후려쳤어요. 쫙 소리와 함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요. 딸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우리 엄마한테 비린내가 난다면 너네 가족한테선 쓰레기 냄새가 나.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급 쓰레기 냄새. 뭐? 자기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애는 지우든 키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이 났어요. 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제게 사과했죠. 미안해, 엄마. 난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만 그렇게 막대할 거라 생각했지. 설마 엄마한테까지 그럴 줄은. 정말 미안해, 엄마.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나 때문에 괜히 엄마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엎었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애기 때문에. 애기는 걱정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니까. 엄마가 옆에 있잖아. 너도 아빠 없이 잘만 컸어. 저는 딸을 끌어안고 다독였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의 사이는 한층 더 굳건해졌죠. 예비 사위는 딸아이와의 결혼이 무산되자마자 보란듯이 맞선을 받고요. 이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자가 뭔 의사의 부잣집 딸이라며 보란듯이 저희 딸애한테까지 전화해 자랑을 하더니 웬걸? 글쎄 그 여자가 꽃뱀이었지 뭐예요. 결국 돈은 돈대로 뜯기고요. 결혼은 물거품이 돼버렸죠. 설상가상 예비 사위는 직장에서 횡령 의혹까지 터져서 징계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 이후 재기를 하기는커녕 불법 코인에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다 말아먹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지 부모 재산까지 싹 다 날려먹었다 하더군요. 뭐랄까,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어요. 뒤늦게 저희 딸이 아쉬워졌는지 집 앞까지 찾아와선 매달리더군요. 자기, 내가 잘못했어. 나 자기랑 헤어지고 자기랑 우리 튼튼이가 너무 그리웠어.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하고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물론 딸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니? 잘나가는 대기업 회사원이던 너도 받아줄까 말까 했는데 백수의 빚쟁이인 널 내가 왜 다시 만나? 자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래도 우리 튼튼이 아빠잖아. 아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랑 이렇게 입씨름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썩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결국 예비 사위는 쓸쓸하게 돌아갔고요. 지금까지도 사람 노릇 못하고 지 부모 등골 빼먹으며 산다 하더군요. 반면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몇 년 전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했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저를 도와줬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손자예요. 어느 정도 살만해진 뒤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다시 찾아뵀는데요. 어떻게 인연이다. 선생님의 손자와 저희 딸이 인연을 맺게 됐죠. 사위는 딸의 전 남자친구와 달리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딸에게도 딸과 딸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녀석도 친자식처럼 예뻐한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딸애가 이런 행복을 찾은 것도 다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